여기서 후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이 뜻은 뭔가 아마 제가 여기서 강연이라기보다는 제 삶을 좀 이렇게 간증처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강연이라기보다 아마 간증의 형태가 여기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준비하고 했지만 오늘은 그냥 제 속에 있는 또는 제 속에 쌓여 있는 또는 살아왔던 그런 여정을 아마도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내어놓고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개개인이 아마 이 지구에 한 그 사람으로 심어질 때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왔고 각자의 향기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은 아니었으나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고민하게 했고 그래서 음식과 그 한 생명의 그 한 존재와 음식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아마 받고 온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이제 제가 60이 넘고 70에 가까워지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것이 제 역할이라면 이제는 정말 예스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카톨릭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신부가 되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신부가 못 되고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이제 아들 하나 딸 넷을 낳게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맏딸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신부가 되려고 했을 그 마음을 평생을 기도를 담아서 이 자식들이 전부 다 성직자나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아주 평생 기도를 하셨는데 당대 자식 중에는 아무도 성직자나 수도자가 된 사람이 없고 저희 친가 쪽 또 내가 쪽 사돈의 8종까지 전부 다 가톨릭 신자이고 또 그 안에는 뭐 신부 수녀 많이 났어요. 근데 정작 종가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가톨릭에 심취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진해 운동지방에 농민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일제시대에. 그래서 농민운동을 하셨는데 농민운동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에게 그냥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그래서 감옥에 많이 잡혀가셔서 고문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하셔도 전혀 굽히지 않고 또 이렇게 잡혀가면 경찰서장 그 책상을 막 그 주먹으로 치면서 내기 너무 이러고 그러셨다는 전설 같은 얘기만 저희들이 들었어요.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약간 거짓이유 같은 거예요. 왜냐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다 만주로 갔는데 할아버지가 진해에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농민이나 우리
그런 주로 다 농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 미터 할아버지의 그 장례를 깔았다는 그런 정설 같은 얘기들만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농민운동으로 하신 거예요. 소장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장운동을 하셔서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히스토리를 이제 축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운동사에도 할아버지가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프로레타리아 운동을 하신 거예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형제들 전부 다 이제 사회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자가 된 거죠. 그 저희 그 오촌 강숙이 일본에서 저초면에 거물이셨어요. 근데 우리 몰랐죠. 근데 그분이 거류민단을 데리고 나오면서 전향하면서 나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그 자기에게는 형님, 사촌 형님이고 저희 할아버지가 아마도 삼촌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받아서 제가 밀항해서 일본에 가서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이네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에서 일본에서 그 서강대학에 그 이사장 하셨던 진성만 신부님, 예수의 그 신부님하고 같은 당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산주의를 이렇게 가톨릭 그 영성을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보다 너무 좋은 사상이고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신부가 되려고 했던 그런 배경들이 일단은 저 안에, 그게 아마도 뭐 영성적이든 DNA든 저 안에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자식이 1남 4녀지만 저는 맏딸이고, 어쩌면 저희 형제 중에서도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제 생이 시작됐고요. 제가 1950년도에 전쟁통 속에서 그 부산의 광복동에서 태어났어요. 광복동 한복판에서 태어나서 저희 집이 이제 아버지가 학교하셨고, 그래서 저희 집에 반을 잘라서 그 피난 온 신부님들에게, 수녀님들에게 내드려서, 저는 1950년 4월 달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100일쯤 됐을 때 6.25가 터진 거고, 그리고 피난 온 분들의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 손에서 제가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영성 신앙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렇게 자라났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소개하실 때 그 목사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와 똑같은 그런 그 예수에 대한 목마름, 또는 하느님에 대한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애절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갖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공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우리 여자 목사님들 여러분 계셔서 기독교가 훨씬 더 열려있다, 가톨릭보다. 있고, 또 특히 이 감리교단 또는 그 농촌 선교회 일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근본의 삶에 지향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저희 요리하면서 요리 교실에 신부가 되었다가 그만두고 결혼해서 그 부인이 오는 젊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목수 일을 해요. 그 둘이 연애를 해서 신부를 만든 게 아니고, 신부 생활이 너무 이 교회 안에서는 도저히 이제 자기가 정말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신부를 그만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목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만 보면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그분은 그 눈빛도 정말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일단은 그런 제 삶이 좀 생각이 났고요.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카톨릭 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카톨릭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중학교는 다른 학교를 가게 되는데 고등학교 갈 때 떨어지면서 다시 계속 요구라는 이제 카톨릭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거기서도 저보고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수녀님들이 너는 수녀원에 와라 수녀원에 와라 그러고 제가 네 대단하다 그리고 그냥 지냈는데 아마도 제 가슴 깊은 곳에는 그런 것들이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앙의 원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그죠?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하는데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교리의 가르침 안에. 그래서 여러 모순들이 거기에 있고 저는 보면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너는 하느님의 사랑을 은총을 많이 받은 아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평균 이렇게 그죠 평등한 사랑을 가진 하느님이 왜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가? 그거는 정말 아니지 않는가? 결국 이게 이 모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하여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 약간 염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학교를 부산에서 대양공고라는 학교를 설립하셨는데 그게 카톨릭 재단 이름을 빌려서 설립을 하셨는데 나중에 부산교구가 생기면서 그 카톨릭 재단 이름으로 된 거는 다 이렇게 약간 좀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생계가 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식 5명을 이제 내가 살리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뭐 바느질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봐도 그때 당시에 그죠 1970년대 60년대 말 여성이 그죠 뭔가를 해서 자식 5명을 먹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게 봉제 완구 이런 거에서 이제 수출하는 거 그때 많을 때라 그거를 하면 좋겠다. 그걸 해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싹 얼마 뭐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요즘 그 순회 강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요리 강습을 하면 돈을 좀 이제 좀 잘 벌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리 강습이랑 1970년, 60년대 말 70년대 초인데 박정희 정권에서 그죠? 무상원조를 이제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루면서 무상원조를 미국에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뭐 이렇게 새마을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하고 탈지 분유하고 이런 거를 이제 무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실 그게 미국에서는 이제 뭐 그 동물 사료나 쓰는 그런 것들이요. 쓰리라고 저는 지금에 와서 좀 짐작이 되는데요. 그거를 갖고 와서 분식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해서 정부에 뭘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을 빌려요. 이런 거를 빌려서 이제 무료 강습해 하고 이제 찌라시라고요. 그 프린트한 거를 이제 신문에 사이에 막 끼워서 돌리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이렇게 3, 4, 5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아니고 이제 엄마들 정말 그 사랑이 많은 엄마들 요리 좀 배워서 애들 좀 잘해 먹이려고 이렇게 오면 그러면 이제 카스테라 만드는 이런 거 좀 가르쳐주고
도나스 만드는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게 무료강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먹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강습인데 저 뒤에다가 이런 책상 이렇게 쭉 놓고 이제 거기 계량컵, 계량스푼, 뭐 이렇게 어레미, 그다음에 이런 그거는 이제 좀 큰 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도 팔았어요. 후추 겨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지금도 유신식도라고 이제 칼도 팔고, 그런 걸 팔아서, 그러면 이제 거기 온 분들이 요즘은 뭐 아무 마트나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파는 데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엄마들이 그 요리 보고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엄마 도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이죠, 사실. 저는 서울에서 그래도 종로에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명동에서 나오고, 그런 아이가 시골에 엄마가 그 뭐 경남, 산청, 하동, 통영 이런 데 이제 가면 저는 그죠? 그때는 용달차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용달차에. 그러니까 뭐 남사당 같은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너무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맞다니까 이제. 그래서 그 심부름을 늘 한 거예요. 뭐 거기 여러 얘기들이 있죠.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뭐 삶에 그죠? 몇십 년 살다 보면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또 죽어갈 때까지도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이 인생일 텐데, 그렇게 시작한 일이 저희 어머니가 1976년도에 부산에서 요리학원을 다니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요리 학원 일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하는 이게 요리 선생? 이게 저는 선생이라는 말 쓰기가 되게 부끄러워요. 예, 선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정말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뭐 몇 시간 요리 수업 같이 했다 선생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쓰는 게,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1976년도고 지금 치면 아까 어느 선생님이 40년을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새 세월이 40년이 훌쩍 넘어서 제가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이런 나이가 됐어요.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하긴 했지만 그거가 재미없을 것 같고 네, 괜찮으시면 제가 이 얘기를 좀 계속해도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지난 2년 동안 저한테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원고는 다 끝났고 12월 달에 출간된 책이 이제 조금 넘어가서 어수선할 때 12월 달에 내지 말고 1월 달에 내자 이래서 곧 출간이 될 겁니다. 제가 그것을 쓰면서 그 원고들을 쓰면서 사실 제 속에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깊이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여정들이 떠오르면서 그걸 쓰고 나서 한 20-30번 이게 원고 교정을 보잖아요. 출판사 넘기기 전에. 근데 그게 어느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슬픈 눈물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온전히 내 안에서 뭔가 녹아내리지 않은 게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느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었구나. 근데 사실은 그거를 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예스하고 늘 할게요 이러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저는 마치 제가 요나 같은 느낌, 요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데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일을 도와서 음식이라는 걸 하면서 제가 영상을 그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식을 아까 선생이라는 걸 하면서 이게 많은 고민들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보면 뭐 식약동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1970년대 말에 음식이라는 것이 뭔가 하고 이제 막 책을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식약동문인데 이게 식약동문 맞아?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1980년대 초부터. 그럼 자연식 나와요. 그래서 자연식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자연식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의 이 정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식약동문이나 신도부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음식을 하는 걸로 가르치고 돈을 받으면 이게 장사인데 그래서 이게 양심적인 장사냐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교수도 장사 아니야? 그런데 그냥 딱 가르쳐주고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장사인데 그 장사를 약념적으로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26, 21살에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를 했어요. 근데 26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암으로 죽게 되고 1년 만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죽음에 대한 생각. 근데 그러고 내려와서 어머니가 요리하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같이 죽어줄 수 없더라고요. 맨날 손잡고 그 사람 이상하게 이렇게 손잡고 맨날 죽을 때도 같이 죽자 이래서 그러지 않고 이랬는데 정작 그 사람이 암으로 죽을 갈 때 저는 같이 죽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뼈저린 그 한계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사랑 한다라는 게 뭔지 어디까지 과연 사랑이 맞는지 사랑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한 말들이 이렇게 지켜줄 수 없는 거죠. 같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제 매 초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한 달, 1년 내내 이 사람이 죽으면 나는 혼자 살아남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26, 7살 때 무슨 배짱인지를 나는 고통에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맨날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나는 절대로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거야. 또 이 생각이 동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부산에 와서 이제 요리하고 어머니 하시는 학원을 하게 되고 뭐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는 요리하는 젊은이들이 잘 없으니까 신문 방송 이런 데서 이제 뭐 자꾸 촬영하자 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저는 제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걸 해야 먹고 사니까 나가게 되고 근데 이런 삶이 계속되면서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탐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바오로라고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앤도 슈샤크 서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고 또 오경훈 박사 교수 지금 제가 약간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단어들은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했는데 저한테 토마스 머튼의 칠층산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정말 테라피스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보통 수녀가 되는 거 원치 않았어요. 공세. 왜 그런가 하면 소아드레사 성녀를 되게 사랑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베레사인데 이 소아드레사를 보니까 그 감독 옛날 중세에는 다 그랬잖아요. 온 집안이 다 뭐 이렇게 그저 유럽에 보면 이제 귀족들 수녀원 짓고 거기 다들 자식들 집어넣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베레사 성녀의 언니도 그 깔밀수도 원장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깔밀수도 원장이고 베레사 성녀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딸이 늘시겠다. 아들은 좀 신고 안 될 것 같고 이 큰 딸이 좀 가서 깔밀수도 원장 좀 하고 나갔다를 좀 성녀도 하나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제가 쫓았어요.
구상 선생님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신데 그 시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하늘에 사냥개가 쫓아온다고. 하늘에 사냥개가 쫓아오는데 그죠? 이게 사냥개가 막 쫓아와서 막 달리면 사냥개도 달리고 멈추면 그죠? 사냥개도 멈추고. 그 제가 28때 그 시를 읽고 정말 맞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29살 때 김동완 신부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이런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얻게 된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책에도 이런 얘기를 좀 실려 있는데요. 제가 28이나 9살 때 대구 결핵요양원에 김동완 신부님이 결핵 환자들을 데리고 사셨어요. 김동완 신부님이 교도소 사고 가시다가 당신이 결핵을 앓게 돼가지고 결핵 하여튼 뭐 그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따라가겠다고 갔더니 저는 사실 신부님 비서나 좀 뭐 이렇게 뭐 번역하는 거 있고 해서 책 만드는 일을 하면 되겠다 하고 집에 있기 싫어서 그렇게 쫓아나섰는데 신부님이 대구 결핵요양원에 들어가는 그때는 결핵 환자들이 이렇게 정말 그 지금 같은 시설이 없고요. 밖에서 이렇게 밥을 날라다가 주는 그런 그러니까 19공탄 연탄에 가마솥 3개 걸어놓고 밥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28살짜리 이제 그죠? 미망인이죠. 저는 가수. 그런데 몸도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가늘고 근데 또 신부님 따라가서 그날 미사 드리거나 신부님이 저기 요즘이나 저기 주방에 한번 가봐라 이런 거. 그래 갔더니 그저 결핵 환자를 이 딸을 잃은 할머니 한 분, 그 다음에 결핵 환자를 내성은 없어진 청년 한 사람, 또는 이제 결핵 환자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가 어두워진 남자, 이게 50대 남자 그 세 분이 이제 그 부엌에서 일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 19공탄 그저 하나는 밥하고 하나는 국 끓이고 하나는 이제 물 끓이고. 그리고 이제 결핵 환자가 한 100여 명 돼요. 버려진 결핵 환자. 그래서 갔는데 그 20몇 살 그 아우스틴 그 젊은 청년이 거의 주방장인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확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제 그 할머니하고 그 아저씨를 근데 제가 가니까 주방장 자리 뺏길까봐 막 저한테 이제 압력을 넣더라고요. 계속 설거지만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만 계속 며칠 했더니 그 주방장 자리가 어느새 설교문이 저한테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1년 정도 받은 게 해주면서 그때 그 박정희 정권이 12.12 사태 그때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칠성시장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불이랑 사다가 하여튼 온갖 음식을 다 헤매었어요. 그 신부님은 가난한데 들어오는 거라고는 전구미에 그냥 그때는 쌀이 좀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하고 닭고기가 좀 쇠고기 같은 건 구경할 수가 없고. 그런데 신부님이 결핵을 알았던 분이니까 그 결핵 환자한테 열성이 있는 닭고기나 돼지고기 먹이면 안 되니까 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줄 게 없으니까 그거 탕수육하고 뭐 돈가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님 몰래 있잖아요. 그거밖에 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다가 제가 다시 이제 그날에 와서 이렇게 이제 제 인생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제가 그리스도의 행적을 찾아서 그죠. 근데 아직 그 와중에 또 저는 이제 제 일은 자연식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하고 제 내면은 항상 들끓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서 이게 뭔지 모르게 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은. 이번에 주제가 일상에서의 수행인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그죠. 이제 시대가 어디 교회로 가고 절로 가고 수행할 때가 아니다.
일상에서의 수행의 시대가 이미 왔다. 그거는 뭐 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저 사회 변형 시스템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지도자가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갖고 있는 인성과 영성이 또 피어나서 개개인이 완성되고 그것이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런 시대가 와서 저는 사목사님이 이런 그 일상에서의 수행 그리고 저한테 또 이런 자리를 주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이게 겁없이 이렇게 목소리 되게 크게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마도 이런 얘기를 먼저 쌍으로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들이긴 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둥이 저한테는 있어서 내면에 저도 모르는 그 내면에 그죠?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픔입니까? 아니면 슬픔입니까? 아니면 그게 기도식입니까? 알 수 없어요. 제가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그 혈액 환자들 그 다음에 와서는 그 사랑의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 마더 데레사가 인도에서 부산과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이제 해주러 많이 갔어요. 예, 왜냐하면 항상 이게 뭔가 안 맞으니까 이 현실과 그죠? 가르침과 아니면 내 감성과 이성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낱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밥 해주고 다니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제가 선택한 남자가 38에 결혼하는데 이게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또 이렇게 자기 먹을 것도 안 버는 이제 낙동강 을숙도에서 태백까지 걸어갔다라고 하는데 반해가지고 결혼을 누구 하면 아실 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을 걸어서 3번을 다니고 평생 40년을 강에 가서 사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안에 슬픔이 있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선생님처럼 저는 제가 굉장히 좀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름도 성이 거룩한 성의 계집인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지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 뭐 남한테는 좀 이렇게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제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제가 독이 많은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온갖 독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다를 수용하시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 안에 슬픔이 좀 더 이렇게 잘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41살에 제가 딸을 낳게 되는데 그 아기 때부터 제가 이제 남편 집에 안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1년에 한 번 한두 번 보고 우리 길에서 이렇게 보거나 반가워요. 그렇게 살게 되는데 제 안에 슬픔이 있죠. 그래서 봤어요. 내가 이거 사랑이라고 배웠고, 그죠? 희생이라고 했고, 그죠? 나누고 했는데 왜 내 안에 슬픔이 있는가?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도 있고, 약간의 억울함도 있고, 뭐 그렇게 그닥 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온전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그렇게 사문하고 살았는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사랑인데, 그죠? 이게 내가 사랑이라고 뭘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마이다스의 손처럼 마이다스의 손이 그게 그걸 금으로 붙이듯이 다 붙여버리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사랑은 흔적이 없는데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뭘 했을 때 나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또 누군가가 받았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마이너스의 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제 안의 슬픔과 그런 약간의 분노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급급했어요. 그냥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님도 제가 그냥 버려져 계시니까 제가 다 모셔야 되고. 네. 왜냐하면 그냥 이래요. 보일러가 터졌는데 얘야 지금 보일러가 터졌는데 명절이 됐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해준 사람이 없는. 근데 우리 집에도 저도 가난한데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러면 저는 정말 짜증나는데 생각해보면 옆집에 누가 어느 노인이 계시는데 거기 냉방에 산다면 그거를 그게 자꾸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명절 지내려고 뭐 하는 돈도 없지 저기 외상으로 누구 보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부모님들 모시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나중에 이제 모시고 사는 건 저한테 힘든 일은 아니었고요. 이제 그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슬픔의 정체가 뭔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내가 기도를 늘 했어요. 기도를 저녁에 그때는 저녁에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제 집에는 저는 이렇게 늘 아까 선생님 어느 분이 노마드라고 하셨 그죠? 저는 사실 유목의 삶이 굉장히 그게 참 좋은 그게 가장 그 크리스찬다운 삶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유목의 삶이에요. 사실 저 오늘 이런 얘기 저는 결혼해서 지금 30년 동안 이사를 한 게 아마 한 40번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삿짐을 한 번도 이사 누구를 부르거나 제 남편이라서 도와주거나 이런 적 없이 제가 제 손으로 가서 그래서 늘 노마드예요. 늘 노마드의 삶, 지금도 노마드고 그래서 근데 노마드의 삶을 살다 보니 미니멀리즘이 저절로 되니까 그래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도 없어요. 그게 다 짐이 되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할 때 제가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따뜻하면 애가 그러다가 제가 잠이 들어요. 애가 엄마 기도하고 자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 얘가 잠이 들고 근데 그때 아이가 아무도 엄마밖에는 없으니까 이 엄마가 기도도 안 하면 지가 이제 엄마가 헐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제가 토마스 모턴을 참 좋아했고 또 깔멜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환상기도에 대한 되게 환상기도라는 게 어디 가서 저는 사실 제가 노래도 부르고 신앙도 부르고 운동적도 부르고 사실 저는 어디든지 아웃사이드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아웃사이드.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낯설어요. 근데 요즘 이제 나이가 70을 바라보다 보니까 약간 배짱이 생겨서 그런 좀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디로 갈 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편이 아이가 제 발목을 잡고 서로 하여금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정말 스승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스승이 없는 거야, 세상에. 그죠? 그래서 신기한 그런 얘기예요. 한 번씩, 저 괴산에, 저 미르마을 저 집에 한 번 남편이 한 2-3번 다녀왔거든요. 제가 5년 사는 동안. 그래서 이제 저녁에 우리 마을에 몇몇 사람은 내가 말이지. 문성이가 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됐겠어? 자기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옆에서 다른 후배가 형 선생님 그건 아니죠. 그게 그렇다 해도 선생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야, 그 말이 맞아도 야, 사회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정말 그게 저를 그렇게 끝없이 저를 그렇게 날아가고 싶거든요. 허황되게 날아갈 저를 붙잡아서 이 친구의 땅 붙이게 했던 그 가족들이 저한테는 정말 스승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예, 그런 생각들이 한 20년 정도 생각하시겠죠. 제가 그렇게 이제 관상을 하려고 한 것보다 일단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탐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면 뭐하냐? 내가 부활이 아닌데 붓다가 깨달으면 뭐하냐? 내가 깨달음이 아닌데 지금 그게 지금 그죠?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계속 쫓았지만 사랑에 빠지게 이제 진짜 좀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사랑이 뭐냐 하고 생각해보니까 별로 그죠? 사랑이 사실 나 사랑해 이런다고 사랑이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찍은 사진인데 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한테 누가 줬는데 그거 요만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밀쳐놨는데 이제 제 마음이 뭔가 막 이렇게 바깥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어떻게 되잡을 수 없습니다. 그 사진을 맨날 이제 그 시간만 나면 그 눈만 쳐다보고 몇 년을 있었어요. 그 눈만 쳐다보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가족이라는 기도문이 많아요. 그래서 영영기도 뭐 맨날 하소서 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저희 어머니 평생 했어요. 돌아가시는 것까지. 저희 아버지도 묵주기도가 묵주가 나름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기도를 계속 했는데 계속 보니까 뭘 하소서 주소서 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믿는 거 맞냐? 내가 믿는다면 그죠? 내가 사목사님 믿는데 사목사님 저 주세요. 사목사님 그래 줄게 이랬는데 또 그러면서 사목사님 그거 주세요. 또 가서 또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사목사님이 줄게 하면 내가 사목사님 그전에 뭐 됐다 이러고 이제 그 사람 관계도 그런데 내가 하물며 하는데 계속 달라. 그러니까 거래 아니면 애원 아니면 그죠? 뭐 협박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지 않나? 내 머리카락 하늘하늘 다 아시면 내 눈동자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기형들이냐 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분 앞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숨밖에 안 느껴져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성령이 숨결이구나. 그래서 숨 쉬면 기도를 왜 해? 그때가 제가 요리하고 하던 마지막 단계예요. 1990년대 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숨을 이렇게 쉬니까요. 제가 왜 얘기하면 음식과 숨이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숨이 들어가야 음식이 태워져요. 음식이 태워져야 그 에너지가 몸으로 돌고 그래서 숨만 가지고 저는 병을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숨이 깊으면요. 뱃속에 숨이 깊이 정말 이게 제가 배꼽 밑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가면 배가 따뜻해져요. 배가 따뜻해져서 단식을 내면 배가 따뜻해지는데 그러면 그게 그죠? 불을 지필 때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화라는 것도 우리가 불이거든요. 생명도 불과 물과 흙의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숨 쉬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얘기가 왔다리 갔다리 그런 게 있는데요. 숨을 근데 그 숨이 이렇게 그냥 숨 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때 제가 느꼈어요. 단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있으면 놀이하고 나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단정도 가르쳐주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수행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앞에 앉아서 숨밖에 쉬어지지 않는데 숨을 제가 단전을 생각하고 하는 게 정말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그죠? 아니 믿는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면 숨을 이렇게 쉬든 저렇게 쉬든 내 목숨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없는데 그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숨을 그냥 내려봤더니 숨이 너무나
깊이 반전에 몰리는 게 아니고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에 대해서 책을 찾아봤어요. 호흡, 높은 딸 호흡과 명상 이런 것도 찾아보고 조식 호흡법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저 조식 호흡에 대해서는 그 숨을 그렇게 길게 쉬되 내보내면 안 된다 하는데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숨이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정말 숨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해영물을 통해서 숨이 나가는 것 같은데 숨이 나가서는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호흡이란 말은 틀린 말 아닌가?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숨이 그렇게 되면 제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발 밑에 스펀지 하나 까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 천지가 그냥 복삭복삭인 거야. 네. 그래서 이게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숨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쉬는 게 아닌 거죠. 저는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천지창조. 이렇게 그런 거 이게 그죠. 성령이 그냥 전에는 성령의 입김, 성령의 불길, 성령이라는 것이 매 순간 들이쉬는 수로 들이쉬었는데 이게 나가서 그게 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이제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그럼 이게 성전 아니야? 이게 성전 아니야? 그죠? 그럼 성전은 어떻게 그 성전이 너무나 투명하고 있잖아요. 그거 너무나 가벼워지고 그래서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져요. 근데 그때 타이밍에 맞게 저희 요리학원 앞에 어떤 가게가 생겼어요. 당근도 말려놓고 뭐도 말려놓고 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기도를 하고 몸이 좀 강하게 되었고 그 당근이나 이런 말린 채소를 보면 저절로 들어요. 저거 다시 만들면 되게 맛있는데 제가 말리기 어려우니까 도시에서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집이 그런 생식을 하는 어떤 남자분이었어요. 기공수련을 하는 그런 남자분이었어요. 외대 불문과 나왔다고 하여튼 그런 여성이 있는데 저희 학원 근처에 이사 왔어요. 그 생식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리 그 사람은 증권하다가 증권에 있다가 그때 증권 가동이 있을 때 망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기공을 배우고 그래서 생식 썬라이드라는 거를 팔아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썬라이드 그거는 자기 영업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린 생식 가루를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 늘 있었거든요. 이슬만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좋을까.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어서 참 좋겠다. 또 뭐 그때 보면 이렇게 스님들이 생쌀하고 솔잎만 먹고 산다는데 진짜 솔잎만 먹고 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걸 보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일주일을 먹는데 제 몸과 마음이 확 이렇게 더 이거 그때 제가 이거 생식이라는 거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음식이 그냥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음식이.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사실 제 생각가 변해서 생선을 먹을 비린내 나서 먹을 수 없고 비린내가 막 피부로 나요. 그래서 먹을 수 없고 고기 먹으면 아프고 술 마시면 자다가 깨고 아파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데다가 그게 1990년대 말에 제가 장일순 선생님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 계실 때 만난 게 아니고 책을 만나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낳은 딸이 그저 살아갈 세상이 제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맨날 좋으면 낙동강에 중고등학교 가서 저희 가서 사는데 그죠? 그런데 그 학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막 이렇게 쌓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쓰레기 분해하는 거 갖다 놔봐도 안 되고 그때 당시만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뭐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상은 점점 커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과 정말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만이 생명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리학원을 어떻게 하면 때려치울 수 있나 해서 근데 생식을 가서 팔지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되겠다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학원을 제 제자한테 이제 네가 좀 해주고 저는 하고 10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산에 가지 못하고 산 밑에 마을에서 이게 막 다 험한 공장에 이제 그걸 해서 그때부터 제가 한 10번도 넘게 아마 다 쓰러져 가는 있잖아요. 그 창고 같은 거를 청소하고 뭐해서 생식 말리는 거 만들어서 뻥긋하게 해놓으면 1년 후에 또 집세를 제대로 못 주든지 그래서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진짜 노마드의 삶을 하면서 산으로 점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산에 가서 몇 년? 그러니까 생식을 말리려니까 공기가 조금 맑아야 되니까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프란치스코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죠. 프란치스코는 우리 그리스찬의 그죠? 그리스찬의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이냐시오, 또 뭐 사막의 푸코, 그런 대사 우리 카톨릭에서는 그런 분들이 영성에 대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분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늘 이렇게 꿈처럼 쫓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하도 그렇게 꿈을 꾸니까 그렇게 또 만들어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또 월든의 서로의 월든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헬렌 리어링 부부의 삶보다는 서로의 삶이 또 우리에 맞겠다. 우리 한국 현실에 리어링 부부의 삶은 그건 좀 미국적인 몇만 에이커, 나무숲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꿈을 꿔보겠어요. 근데 서로의 삶은 약간 좀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두막에 흙을 발라가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도저히 이제 뭐 여러 그죠 학교 문제나 있어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니까 한산림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이걸 요리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산에 있을 때 그 그 샨티 출판사에 와서 책을 내자고 한 것이 컨셉을 못 잡아서 7년 동안 표류하던 게 내가 서울에 와서 요리 수업을 해 그랬더니 그러면 그걸로 책을 만들어요. 이렇게 된 게 책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아까 제가 몸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뭔가 마음과 영혼이 하나구나. 기도를 아무리 그저 하고 해도 내가 나중에는 이 기도가 그냥 나를 변하게 해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게 없고 나를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변하니까 너무 떡대기가 두꺼우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생식을 먹고 그렇게 숨을 그렇게 우연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숨결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우리 그 카톨릭의 수녀님들 공동체 생각에서 이게 우리 카톨릭의 먹성이 바뀌지 않으면 영성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저는 느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는 진짜 돈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이제 흔한 말로 기도빨이 받으려면 몸 세포가 왜냐하면 그 몸은 영혼을 담은 그릇입니다. 영혼은 비물질이에요. 그죠? 비물질이고 그죠? 불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불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멸이고 불변이 정말 과연 어느 정도 그거는 무엇인가? 어떻게 불멸인가? 그것을 인지할 때 내 생명은 그죠?
정말 고sol인 거죠. 그래서 그 불멸의 그 생명 에너지가 지구에 내려와서 이 중력의 힘을 입어서 이 원소들을 취해서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몸으로 표현한 한 송이 꽃인데, 그래서 제가 지구 정거장에 핀, 지구라는 우주 정거장에 핀 한 송이 꽃이네, 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 요즘 형이 얘기하는 자존감이라는 게 그냥 그죠. 정말 내가 그런 존재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눈 안에 드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뭘 하려고 할 것도 없구나. 그냥 난 존재하면 되고 숨만 잘 쉬면 되는구나. 그때 그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행복을 대체로 좀 지속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제 몸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게 있잖아요. 필요하면 이 몸의 에너지가 저절로 자동화 시스템이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다시 얘기 돌아가서 그 생식을 그 기도하고 이제 숨을 그렇게 쉬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움직이고 그죠? 막 이렇게 중심을 잡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뭐 육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그리고 혼자서 하면 위험한데 이래요. 위험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내 의도. 근데 제가 이제 위험하게 내 속으로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말은 안 하고 위험하게 뭐가 위험해? 내가 하느님 앞에 앉아 있으면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위험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숨도 내가 내려놨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파동이라는 것이 정말 그 한 잔의 물만 가지고 병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산에서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 다 여기 그런 사실 일을 하면서는 사실 그 반일을 했다기보다 이제 그 생식 말리는 일을 제가 혼자서 하면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일이잖아요. 씻고 자르고 그래서 그거를 그 호박을 10개를 썰어도 선생님 숯불이에든 이렇게 채반에 이렇게 널어놓으면 잘 안 말라요. 곰팡이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놓을 때 하나 이렇게 놔야 오후 되면 가슬가슬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좀 섞어도 되는데 근데 되게 마음이 바빠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수혜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 겨울에는 요즘 같을 때는 3시만 되면 이게 그죠? 산불에서 해그름이 지잖아요. 3시 이후에는 일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3시 전에 여름에는 더워서 새벽에 일어나서 10시 전에 그렇게 일을 해야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햇볕 속에 이렇게 하면 햇볕이 이렇게 저는 등에 내려 꽂힌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꽂히는 거야. 그거는 불화살이에요. 그러면 고기가 녹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찜질방에 가서 뒤져봐야 그걸 들어가서 그냥 녹이면 이게 그래서 이게 햇볕만 잘 써도 이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어요. 그 햇볕을 피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서는 그냥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일하고 앉아서 쉬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햇볕이 들어오면 땀을 비오듯이 흘리잖아요. 여름에 저모에 이렇게 농사 이렇게 반일을 하다가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그냥 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막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려요. 근데 한참 있다 보면 이 뼛속이 자글자글자글하고요. 밖은 시원해요. 서늘해요. 그래서 우리가 덥다 하는 게 이게 조금 약간 뇌에 착각일 수 있어요. 뇌는 초민수에 뇌는 초민수에 약하니까 착각일 수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렇게 다려보니까 원적외선은 이렇게 방사되는 그래서 원적외선이었구나.
그리고 원적외선, 방사선, 뭐 그죠? 레이저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가시가 우주의 감성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사선이 좋다 싶어서 의사들이 그걸 미약 이렇게 집약해서 만들었더니 암은 파쇄하는데 다른 것도 그죠 하는데 자연은 그렇지 않구나. 저는 자외선이 피부에 안 걸린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 적도 없고 모자를 잘 쓰고 안 해요. 일할 때도. 그래서 그냥 맨살에 그래서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독한 거를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정도되면 이게 얼마나 독할까. 그래서 그렇게 독한 거를 왜 발라? 아 이거는 좀 덜 독했는데 안 바르면 뭐 생기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좀 이렇게 종합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음식에 말릴 때 그게 들어간 햇볕이 그 음식의 광합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하는데 그게 제가 만든 생식이 신라대학에서 우리 같이 컨소시엄에서 성분 검사했는데 철분과 칼슘이 쇠고기의 철분이 30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식에. 그러면 고민해요. 그때부터. 이게 왜 30배나 있는 거야? 수분이 날아가고 강합성이 되면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우울증을 많은 게 저는 그 무기질이 부족, 그죠? 그리고 그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지금 여기에 BPM은 준비했는데 그냥 안 쓸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몸이 또 긍정적으로 이제 어느 단계 되면 몸이 알아차리죠. 저는 영성이 밝아지면 몸이 변하고 몸이 변하면 영성이 밝아지고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어느 게 먼저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게 관심이 있어서 이게 이런 음식 이제 배우러 왔는데 이걸 배우다 보니까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다든지 또는 이게 영성을 정말 내가 맑은 영성을 본래의 영성을 찾고 싶은데 보니까 내 몸이 먹은 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 먹은 것이 이게 이 얘기도 하자면 너무 길어 좀 근데 이 몸이 세포가 시스템이 돼 있어요.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먹은 것들이 저절로 몸을 지금 만들어서 내 영혼이 힘이 있을 때는 얘네들을 통제하는데 영혼이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지고 얘를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얘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게 영성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저같이 그냥 무대뽀로 사는 사람 말고 그걸 좀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나누려면 몸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것이 단식과 생식.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이제 이번 내년에 낼 책, 지금 그 책에 나오는데 죽도 상당히 그러니까 곡물 스무디라고 하면 되게 멋져 보이고 죽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그 미국에서 통합의학에서는 곡물 스무디를 클린 푸드로 많이 쓰거든요. 몸을 해독시키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축배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먹어서 병이지. 네, 그래서 단식과 생식과 그다음에 제가 요즘 클리어 클린 푸드라고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좀 그런 걸 섞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죠? 아까 죽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무슨 스프 이런 거 그 괜찮은 거 안 찾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50채 그리고 채식 이런데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몸이 바뀌면서 못 먹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슈퍼마켓 있잖아요. 마켓 큰데 아니면 그 시장에 그 생선 시장 이런 데를 지나가면
제 몸 안에 비린내가 나서 차에 탈 때 손에서 비린내 나요. 그게 확 들어와요. 이게 지금 세포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확 들어와서 막 그 냄새가 이렇게 뭐 오래 머물진 않지만 그런 정도로 비린내가 나요. 근데 처음에 제가 생선을 그것도 몰랐어요. 요리하고 그만두는 즈음에 이제 생식을 하루에 한 끼를 먹었는데 그렇게 변한 거예요. 굉장히 변하는 속도가 빨랐죠. 일주일 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부산 방송에 한 2년 동안 그 고정 게스팅을 해서 이제 요리 프로그램 갖고 있었는데 그 요리 프로그램 이름이 알뜰 요리 사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료로 세 가지 요리 만들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꽁치, 고등어 2마리로 세 가지 요리 만들기. 근데 그게 되게 고등어 제가 좋아했던 재료라.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고등어 지금 너무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고등어를 2마리 가지고 한 마리는 퍼 떠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부추 뿌리고 뭐 이렇게 종종 약간 뿌리고 해서 감자 전분 묻혀서 이렇게 가슬가슬하게 이제 구워서 그 다음에 이제 간장하고 이렇게 설탕 이렇게 조린 바짝지근한 그게 이제 그 일본 음식에는 테레야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어 한 마리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된장에 주물주물한 미나리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쪄내는 그건 이제 완전 한국식. 미나리가 고등어의 독을 회복시키니까. 그리고 아까 그거 뜨고 남은 고등어 포는 이제 튀겨서 고갈비 이래가지고 맛있게 같이 이제 먹었어요. 수업해가지고. 근데 그날 그걸 먹고 나서 계속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양치질을 몇 번 했는데도 비린내가 나서 여기를 갔다 보면 여기서 비린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생선을 먹기가 어려운데 또 이제 조기 있잖아요. 붓에 이렇게 구우면 맛있잖아요. 또 잊어버리고 또 먹고 또 비린내나. 그래서 점점 사실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 이거 그 회는 이제 마지막까지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회도 비린내가 멸치 말린 멸치에도 비린내가 말린 건새로에도 비린내 나서 못 먹게 돼요. 요리학원 그만두고는 뭐 그냥 생식만 먹고 사니까 음식 만드는 것도 그냥 밥 한 끼, 그러니까 된장만 끓여서 먹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된장에 뭐 이것저것 넣는 것도 귀찮아서 생선은 못 넣으니까 멸치 안 넣고 마늘 다시고 이런 거를 이제 안 한 거죠. 마늘을 안 먹기 시작하면서 마늘, 양파, 부추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 마늘이나 부추나 양파는 그게 몸을 이렇게 그죠? 열이 많은 열성식품인데 그 에너지 패턴이 이렇게 분산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강장제 또는 체음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해서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수행에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수행은 그죠? 내가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들이 들썩들썩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분산시키고.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이나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을 먹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안 먹고 뭘 먹냐? 같은 열성식품이라도 이렇게 산초, 후추, 강황, 계피, 생강 이런 거는 그런 에너지랍니다. 걔는 이렇게 발사되면서 그래서 그 성분은 다 비슷하거든요. 해독도 되고 그래서 굳이 그걸 이제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먹다 보니까 그냥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죠? 마늘 들어가는 음식이 지나만 가도 마늘 냄새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딸이 맨날 엄마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미안해. 근데 그 먹는 사람 생각 좀 해서 미안해. 근데 나도 모르게 맛있다. 양파 냄새. 옆에만 지나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독하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밖에 음식을 이제 못 먹고 안 먹고 그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에 안 먹고 못 먹고 20년 못 먹고. 근데 누가 이래요. 선생님 이거 안 드시죠? 이러면 그냥 제 석강인데요. 비건이에요. 이게 웬 떡이나 싶어가지고 딱 먹었는데
입안에서 몇 시간 가요. 그 양파 한 점, 제가 배고 이거 양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계율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돼서 그 한 조각에 그 말린 양파 한 조각이 입에 들어가서 그 몇 시간 동안 입안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 영성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뭘 환경을 좋게 하자, 뭐 생태로 살자 이런 것들이 중심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걸 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되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시스템이 되면 그게 노력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그 유기농 농민 그러면 이제 유기농민이 누군데 이름이 모든 그저 농민운동에 가서 이제 투사였대. 그저 FDA 거기 싸우러 나가고 이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암에 걸린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암에 걸려서 시골에 가서 사셔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골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암이 좀 많이 암이 완전히 나았는지. 그래서 이 농민이 그 신부님을 찾아갔더니 그날 신부님이 어디 나가시게 돼서 나가시면서 이 농민에게 던진 말이 가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존재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했다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가치 중심이 아니고 존재 중심으로 살기를 하느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길을 가르쳐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먹는 것이 정말 기도 생활에 중요하다라고 사실 저는 느껴요.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을 이 생명을 거두지 않고 어디 가서 뭘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저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talent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그 얘기를 가서 해라. 아마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뭐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그저 도망을 가도 계속해서 사실은 저는 요리 안 하려고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가면 집이 또 뭐 망해간다 해서 다시 와서 또 발을 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아마도 제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제 삶이 그렇게 먹는 것이 그렇게 간단해지고 보니 생활이 너무나 간단해지는 거예요. 일단 멋지지고 볶아하고 그다음 뭘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 같은 것도 안 보게 되고 그죠? TV는 안 본 지가 한 20년 넘었고 TV 없이 산 지가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산에 가면서는 그때는 자급자족에 대해서 굉장히 내려돼 있을 때라 자급자족을 해볼라 했는데 해보니까 여자 혼자 아이 데리고 살면 자급자족은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변호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성기는 한 몇 평만 있어도 우리 먹을 거는 충분히 되고 저는 이제 한 살림에서 그 생식 재료 받아서 그걸 말려서 이렇게 팔았으니까 그걸로 이제 먹고 살기도 했고 그때부터 제가 자급자족 하려면 옷을 자기 스스로 근데 제가 그 간디 선생님처럼 물레를 잘 수는 없어도 광복으로 옷을 입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때부터 제 손으로 이제 바느질해서 입은 게 저는 10년 동안 광복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기서 왜냐면 한 마리 1,000원이고 좀 좋은 거는 1,200원이고 싸기도 하지만 또 제가 이게 다른 생각은 뭘 몰라요. 그래서 10년 지나고 한 15년 지나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비단이거든요. 이건 누가 사줬어요. 근데 이것도 한 마리에 몇만 원? 만 원? 2만 원? 근데 이거 한 마 안 들거든요. 요 안에 이제 목화성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쫀쫀하게 하면 막 무거우니까 이제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것도 한 마리에 이제 이런 저 시장에 가면 한 마리에 10,000원에 팔거든요. 순봉들, 짜투리 이렇게 이제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도 일단은 먹는 거 그렇지 입는 거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그 삶이 단조로워지고 그다음에 그 일상에서의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냥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성가들이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그냥 그분 앞에 앉아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뭘 하려고 할 게 없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죠 그렇게 먹고 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첨가물 들어간 거 안 먹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순하게 먹고 반찬 지금 저는 사실 반찬 2가지 이상이 산에 놓이면 밥을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복잡해져요. 이게 뭐 이렇게 맛도 잘 모르겠고 좀 이렇게 먹는 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반찬 2가지 이상 놓이는 게 그게 상당히 복잡한 일이에요. 먹는 것도 복잡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서 점점 좀 제 나머지 그저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뭐 세계 역사도 그랬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고 정말 너무너무 살기가 그냥 생존하는 게 힘들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는 생존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에 이제 관심이 가는데 먹는 거 입는 거가 좀 소박해지면 사실 옷이 소박해지니까 옷 장롱이 큰 게 필요가 없고 그게 쓰레기 같이 느껴지는 거야. 저거 먼지 치우지. 또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게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 책에 쌓인 먼지들 보니까 저거 청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쓸데없이 거기 신경 쓰이니까 저걸 갖다 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청소를 적게 하게. 그것도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삶을 단조롭게 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그냥 정말 오로지 그냥 앉아있는 거, 숨만 쉬는 거. 그래요. 근데 그게 저절로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돼서 근데 처음에 그거를 제가 지속하려고 했을 때 약간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저녁에 뭐 먹었냐에 따라서 아침에 못 일어나요. 새벽에. 저녁에 몇 시까지 먹었냐에 따라서 못 일어나고 또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아침에 못 일어나요. 새벽에.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조심하게 되죠. 저녁에 늦게까지 뭘 먹고 부산스럽게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 좀 이렇게 상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죠. 저녁에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더 내가 관심하게 돼요. 그래야 왜냐면 새벽 시간이 너무 정한 시간이라, 정하고 길한 시간이라 명령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새벽에 그렇게 깨어있으면 하루가 그분하고 온전히 살기가 좀 쉬운데, 아침에 깨어있지 못하면 하루를 온전하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또 저녁이 되면 저녁을 잘해야 또 아침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시스템 패턴이 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얘기만 가지고도 따로 한 2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얘기라서 오늘은 그 얘기까지 하면 얘기가 충분한 말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얘기를 마무리하고 혹시 마무리하고 조금 휴식했다가 얘기를 좀 간단한 형식으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가는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